차디찬 이금부 마당 한가운데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맨무릎이 돌바닥에 닿아 피가 배어났지만 그 여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좌우에서 내려다보고 당상관이 두꺼운 문서를 펼치며 낭낭낭낭하게 죄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노비연이 종친 이현을 유혹하여 강상을 어지럽히고 신분의 법도를 무너뜨렸으니 여인은 그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봄날 후원 담장 아래서 처음으로 그 사람의 눈을 마주쳤던 그 순간이,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의 행간 사이에 단 몇 줄로만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화려한 역사의 뒤편에서 죄목으로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그 나라가 얼마나 단단하게 닫혀있던 세계였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그것으로 한 사람의 평생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양반의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양반으로 살다 양반으로 죽었고, 노비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는 노비로 살다 노비로 죽었습니다. 아무리 총명하고 아무리 마음씨가 고우며 아무리 학문이 깊어도 어머니가 천민이라면, 그 피가 섞였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자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이 만들어 놓은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가장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었으니 바로 왕족과 천민 사이의 경계였습니다. 종친, 즉 왕의 혈족은 이 나라에서 하늘 아래 가장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왕실의 피가 흐르는 사람, 그 몸에 함부로 범접할 수 없었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기록되고 감시받았습니다. 종친의 혼인은 나라에서 직접 관리했습니다. 어떤 집안의 딸과 혼인하는지까지도 조정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반면 노비는 사람이 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재산 목록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소나 말처럼 값이 매겨졌습니다. 주인이 죽으면 자식들에게 나눠 상속되었습니다. 관에 속한 노비, 즉 관비는 관청의 물건이었습니다. 그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자는 것도,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도,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두 관청이 결정했습니다. 이 두 세계 사이에 누군가 선을 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연이라 하옵니다. 그녀가 처음 그 이름을 스스로 밝혔을 때 그것은 작은 반란이었습니다. 노비에게 이름이란 그다지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부르는 대로 불렸고 주인이 바뀌면 이름도 바뀌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냥 아이라 불렸고 어떤 이는 평생 이름 없이 거기 것으로 불렸습니다. 이름이 있다 해도 그 이름을 스스로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부름을 받으면 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미가 지어준 이름. 연고체 연, 리안, 진흙 속에서도 맑게 피어난다는 그 꽃의 이름. 어미는 말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 무슨 신분으로 살든 이 이름을 잊지 마라. 네가 연이라는 것을. 연희는 한 성부의 어느 관에 딸린 관비였습니다. 나이 22. 손재주가 좋아 침선을 잘했고 글을 약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어미에게서 몰래 배운 것이었습니다. 관비가 글을 안다는 것이 알려지면 곤란하다 하여 그 재주를 철저히 숨기고 살았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문서 앞에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척 손으로 더듬는 흉내를 냈습니다. 그해 봄, 연희는 인근 종친가에 잠시 파견되었습니다. 종친의 내당에 쓸수일을 짓는 일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침선이 능숙한 관비 며칠 빌려주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그것이 한 달쯤에 이르려니 했습니다. 한 달 후면 다시 관아로 돌아가겠지 하고 짐을 꾸렸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이현이라 불렸습니다. 왕실의 방계 혈족으로 작은 군호를 받은 종친이었습니다. 나이는 30 남짓. 일찍 아내를 잃고 새 혼처를 구하는 중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조용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성품이 유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연희에게 그런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정보였습니다. 주인 너리의 성품이 어떠한들 자신과 마주칠 일이 없을 터였으니까요. 연희는 내당 안쪽 바느질방에서만 지내면 될 것이었습니다. 바깥 주인과 마주칠 일은 없는 것이 법도였습니다. 안채와 사랑채는 분리되어 있었고 관비는 안채에서만 움직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후원으로 가는 좁은 담장 길을 내당 가는 길인 줄 알고 들어섰다가 돌아서는 순간 누군가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이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땅에 박다시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소인은 관에서 파견된 관비이옵니다.
침선을 돕기 위해 왔사옵니다. 길을 잘못 들었사오니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그 침묵이 두려웠습니다. 주인 눈에 띄면 혼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떤 주인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어떤 주인들은 크게 꾸짖고 볼기를 치는 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으신 채 연희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괜찮소. 담장 모퉁이를 돌면 내당으로 가는 길이 나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꾸짖지도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연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의 잔재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연희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래 서 있었습니다. 담장 모퉁이를 돌아 내당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뒤에 연희가 의금부 신문에서 한 말이 실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차갑게 기록될 뿐, 그 떨리는 심장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실록은 사실만 기록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연희의 파견은 한 달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의가 생각보다 많았고 연희의 솜씨를 마음에 들어하는 내당 마님의 요청으로 체류가 연장되었습니다. 연희는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관비에게 가고 싶다, 있기 싫다는 말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느질방에 앉아 바늘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마주침은 보름쯤 후였습니다. 후원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연희의 손에서 두레박 줄이 미끄러졌습니다. 아침 이슬이 맺혀 손이 미끄러웠습니다. 허둥지둥 줄을 잡으려는데 옆에서 누군가의 손이 먼저 닿았습니다. 잡았소. 이현이었습니다. 연희는 급히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공하옵니다. 나으리. 별것 아니요. 그런데 이현은 그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두레박을 우물에 내려 물을 깃고 물동이를 채운 뒤 연희 쪽에 밀어 놓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연희는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종친이 관비의 물동이를 채워주는 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관비의 일을 주인 나으리가 대신하다니 그것은 법대도 맞지 않고 체면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침선을 한다 들었소. 예,
나으리 어미에게서 배웠소. 연희가 잠시 멈춰두었습니다. 그 질문이 뜻밖이었습니다. 보통 양반들은 관비의 솜씨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쓸 뿐이었습니다. 솜씨가 좋으면 더 많이 부리고 솜씨가 없으면 덜 부릴 뿐. 그 솜씨가 어미에게서 왔는지 스스로 익혔는지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어미에게서 배웠사옵니다. 어미는 지금도 계시오. 연희가 한 박자 멈췄습니다. 그 질문이 이상하게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사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현은 그 이상 묻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연희의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것을 어미가 어디 있는지를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말에 말없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위로인지 뭔지는 몰랐지만 연희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세 번째 만남부터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현이 후원으로 나오는 시간이 일정했고 연희가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도 일정했습니다. 그 두 시간이 겹쳐지기 시작한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연희가 조금 일찍 나왔고 이현이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다 그것을 알면서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만남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비로 살아온 세월이 가르쳐 준 것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법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 사이에 감정 같은 것이 생기면 언제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 다쳤습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걸어가면서 연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빨리 물 깃고 들어가자. 마주치지 말자. 그런데 발이 멈추지 않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이현은 연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날씨가 따뜻하다. 후원에 매화가 피었다. 오늘은 구름이 많다 하는 것들. 그러다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요즘 읽는 책 이야기를, 어릴 적 기억을, 돌아간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조정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연희는 주로 들었습니다. 양반 나으리의 이야기를 관비가 받아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그러하오이까
하고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현은 연희의 그 짧은 대답들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연희가 듣고 짧게 받아주는 그 리듬을. 어느 날 이현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를 아오? 연희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들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혼이 나는구나. 관에 고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순식간에 스쳤습니다. 아니옵니다. 관비가 어찌 그를 알겠사옵니까? 이현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바느질방 창가에 내가 두고 간 책이 있었소. 누군가 펼쳐보았더군. 어제와 페이지가 달라져 있었소.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책을 본 것이 들켰구나. 10번도 더 보고 싶었던 것을 딱 한 번 조심스럽게 보았는데 들켰구나.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꾸중을 들어야 하는지, 볼길을 맞아야 하는지. 괜찮소. 이현이 말했습니다. 그를 아는 것은 죄가 아니오. 숨기지 않아도 도어. 이 안에서만큼은 그 말이 연희의 가슴속에 박혔습니다. 이 안에서만큼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연희는 알았습니다. 저 담장 밖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세상 밖으로 나가면 이 말은 없던 말이 된다는 것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따뜻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는 가끔 짧게 글을 읽었습니다. 이현이 창가에 책을 두고 나갔습니다. 연희가 읽었습니다. 다음 날 이현이 어디까지 읽었느냐 물었습니다. 연희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이현이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연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연희의 파견은 벌써 5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관아에서 한번 돌아오라는 연락이 왔지만 종친가 쪽에서 침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연희는 그 사이 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에서 이현을 만났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독 더웠습니다. 한낮에는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았고 후원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이면 바람이 조금씩 불어왔습니다. 후원의 연못과 버드나무 아래는 그나마 시원했고 두 사람은 어느새 그 자리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는 이 삶이 억울하지 않소?
어느 여름날 저물 무렵 이현이 물었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연희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억울하냐고 그것을 물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억울하다는 것을 느끼기에도 힘든 삶이옵니다. 억울함을 품을 여유가 없사옵니다. 이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대는 강하오. 연희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한 것이 아니옵니다. 나으리. 강한 것과 버티는 것은 다르옵니다. 강한 사람은 선택해서 버팁니다. 소인은 선택이 없으니 버티는 것이옵니다. 그것은 강한 것이 아니옵니다. 이현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연희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연희.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그냥 관비가 아니라 연희라고. 연희는 그 순간을 나중에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그렇게 다른 것인지 살면서 처음 알았다고. 사람의 이름을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처음 알았다고. 그날 버드나무 아래서 처음으로 이현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빼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빼지 않았습니다. 두 손이 맞닿은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버드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연못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저 멀리 행랑채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이 손이 맞닿는 순간부터 이것은 더 이상 후원의 조용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법도 안에서 이것은 범죄였습니다. 종친과 노비, 하늘과 땅만큼 떨어진 신분, 그 사이를 가로막은 것은 감정이 아니라 법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이 명시한 법, 신분을 어지럽히는 자는 강상을 해친다는 법. 강상이란 이 나라의 기강입니다. 임금과 신하의 도리, 아버지와 자식의 도리, 그 모든 위계와 질서. 조선은 그 위계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 위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처벌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깊어갔습니다. 만남은 더 은밀해졌고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내당 시비들의 눈을 피하고 행랑차에 노비들의 귀를 피하고 담장 너머 이웃집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숨죽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연희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는가?
이 길이 어디서 끝나는가 알고 있었습니다. 결말이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것을. 이현이 아무리 마음을 써주어도 이 나라의 법이 두 사람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종친은 왕실의 피를 지닌 존재이고 그 몸의 행실 하나하나가 조정의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관비와 가까이 지낸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평생 처음 받아본 따뜻함에 대한 갈증인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다만 후원의 버드나무 아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사람 곁에 있을 때만큼은 자신이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재산 목록의 번호가 아니라 진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해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엄히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연희가 멈추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가을이 오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4당 12 중 하나가 수상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후원에 너무 자주 나간다는 것을, 바느질거리도 없이 밖을 서성인다는 것을, 그리고 주인 나으리가 후원에 나오는 시간과 겹친다는 것을. 시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인간의 눈이란 무섭습니다. 하나가 알면 둘이 알고, 둘이 알면 셋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셋이 알면 담장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행랑채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이 말을 낳았습니다. 바느질방 관비가 주인 나으리와 자꾸 마주친다는 말, 후원에서 둘이 오래 이야기한다는 말.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대담하게 그 말이 돌았습니다. 이현도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희도 눈치를 챘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면서 모르는 척 했습니다. 끝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오늘 이 버드나무 아래서만큼은 하고 버텼습니다. 그 수군거림이 결국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현의 먼 친척뻘 되는 종친 한 사람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현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오래된 집안 내 다툼이 있었습니다. 토지 문제였다는 말도 있고 왕실 내 입지 다툼이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현을 끌어내릴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소문은 좋은 빌미였습니다. 그해 가을 어느 날 예조의 익명의 고변서가 올라왔습니다. 종친 이현이 관비와 사통하여 강상을 어지럽히고 왕실의 체면을 더럽혔습니다. 이는 중한 죄로 마땅히 다스려야 하옵니다. 고변서가 올라오는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의금부가 움직였습니다. 의금부란 조선에서 왕명을 받아 중대한 죄인을 신문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일반 백성의 죄는 포청이나 한성부가 다루었지만 종친이 연루된 사건은 반드시 의금부가 맡았습니다. 왕실이 개입된 사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의금부의 신문은 일반 관아의 신문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국문이라 하여 조정의 고위 관원이 직접 신문관이 되어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임금에게 직접 보고되었습니다. 의금부 관원들이 종친가에 들이닥쳤을 때 연희는 바느질방에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단을 무릎에 얹고 바늘을 들던 중이었습니다. 관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연희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연희라는 관비가 여기 있느냐? 예. 연희가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떨렸는지 않았는지 나중에 연희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상하게 담담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소인은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았사옵니다. 나중에 연희는 신문관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록은 그 진술을 짧게 적어두었습니다. 떨리지 않았던 것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오래되면 두려움인지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매일 밤 끝을 생각하며 잠들었다가 아침이 되면 또 그 자리로 걸어갔으니 이미 이 순간은 그녀 안에서 수백 번 일어난 일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연희는 포박되어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이현도 다른 길로 끌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갈라졌습니다. 연희는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현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잠깐 이현도 연희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쳐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의금부의 신문은 사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신문관은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가? 어디서였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누가 먼저 접근했는가? 얼마나 자주 만났는가? 다른 사람은 알고 있었는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연희는 답했습니다. 사실대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더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가 들키면 형이 더 무거워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봄날 담장 아래서 처음 마주쳤다는 것을, 우물가에서 물동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버드나무 아래서 손을 잡아왔다는 것을, 신문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관비의 몸으로 어찌 감히 종친에게 가까이 하였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한 죄인지 아느냐.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옵니다. 알면서도 하였단 말이냐. 아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문관의 붓이 움직였습니다. 후회하느냐. 연희는 그 질문에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신문관이 재촉했습니다. 연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저지른 일이 이 나라의 법을 어긴 것임은 알고 있사옵니다. 그 죄를 달게 받겠사옵니다. 다만 연희가 멈췄습니다. 다만 무엇이냐? 다만 그 사람을 만난 것을, 그 사람 곁에 있었던 것을 소인은 후회하지 않사옵니다. 신문관의 붓이 멈췄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포졸들도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기록되었습니다. 실록에 남겨졌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이 이 여인을 기록한 것은 죄인으로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 안에 이 한마디가 살아남았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법을 어긴 것은 인정하지만 그 사람 곁에 있었던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 한마디가 500년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현에 대한 신문은 연희보다 더 복잡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종친이 연루된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체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조정 신하들이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하는 이현의 군호를 당장 삭제하라 했습니다. 어떤 신하는 멀리 유배 보내야 한다 했습니다. 어떤 신하는 이 기회에 종친에 대한 기강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론도 있었습니다. 관비가 먼저 유혹한 것이니 주된 죄는 관비에게 있사옵니다. 종친은 여사에게 넘어간 것뿐이니 지나친 처벌은 불가하옵니다. 조정에서는 며칠에 걸쳐 이 사건의 처벌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신하들은 이현을 어느 정도 처벌할 것인지를 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연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관비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종친을 유혹하여 강상을 어지럽힌 죄, 신분을 넘어선 죄, 왕실을 더럽힌 죄, 이 나라의 법은 아래를 더 가혹하게 다뤘습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의 잘못에는 여러 해석이 붙었지만 아래에 있는 사람의 잘못은 단호하게 처벌되었습니다. 연희가 먼저 유혹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제대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의 말은 기록에서도 아래에 놓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하늘은 맑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연희는 그 하늘을 의금부 마당에서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날씨가 좋다는 것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느껴진 날이 없었습니다. 판결은 이랬습니다. 종친 이현은 군호를 빼앗기고 먼 고을로 쫓겨나 조정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었지만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관비 연희는 장 100대를 맞고 이후 제주 관아의 노비로 영원히 귀속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성에서 멀고 먼 섬으로,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곳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그리고 장 100대. 조선의 장형은 굵은 몽둥이로 볼기와 넓적다리를 치는 형벌이었습니다. 살이 터지고 피가 났습니다. 100대는 많은 숫자였습니다. 맞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 맞고 살아남아도 한동안 걷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형 집행 전, 연희는 잠깐 고개를 들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현이 끌려간 방향을,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주 섬으로 가면 그 섬에서 평생 살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흘린 것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참아서 이제는 흐르지 않는 것인지 연희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푸르고 높은 하늘을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실록은 담담하게 기록했습니다. 관비 연희에게 장 100대를 집행하고 제주 관에 영속하도록 명하였다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연희가 장을 맞으며 어떤 소리를 질렀는지, 아니면 소리 없이 버텼는지, 그 이후 제주로 가는 배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검푸른 바다를 처음 보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실록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은 그런 것을 기록하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이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고을로 부처되었다는 기록 이후로 그의 이름은 실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먼 고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연희를 생각했는지, 아니면 잊었는지 남겨진 기록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죄목으로만 한 번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제주 관아 어딘가의 방 안에서 연희가 밤마다 바늘을 들고 바느질을 했을 거라고. 손가락이 아프도록 비단을 꿰매면서 어미가 가르쳐준 그 솜씨로 묵묵히 앉아 있었을 거라고. 이름
연꽃의 연. 진흙 속에서도 맑게 피어난다는 그 꽃처럼. 그리고 아마도 가끔은 창밖으로 펼쳐진 검은 바다를 바라보았을 거라고. 저 바다 건너 어딘가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평생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도 알면서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방대한 기록입니다. 태조에서 철종에 이르기까지 500년에 가까운 역사를 담은 이 기록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왕의 이름이 있고, 신하의 이름이 있고, 역적의 이름이 있고, 공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연희처럼